2022년 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우러 전쟁으로 인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을 끄는 이상 유럽 국가들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는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가스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던 나라들, 미국에 웃돈을 줘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원전 시장을 쓸어갈 거라던 미국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원전 설계는 미국에 맡겼는데 정작 돈다발은 동쪽 끝자락 나라에 들고 가다니요. 도면 하나 없이 공정표만 떡하게 꺼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말이죠. 도대체 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미 깔아놓은 설계판에 한국이 망치를 들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수백조 원짜리 시장에서 망치 하나로 유럽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려버린 대한민국의 비밀, 미국이 하청국가라 불렀던 나라의 숨겨진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장 가동이 멈췄어요. 전기요금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유럽 에너지 리스크 브리핑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렬된 수치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의 세계는 오래전부터 그 숫자들 위에서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원자력 수출과 인허가, 금융 패키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리스크 애널리스트인 에단 로웰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금융구조, 보험 패키지까지 전방위로 분석하는 컨설팅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국적 기업 이사회 회의실에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숫자와 서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보다 데이터를, 사람의 말보다 계약서를 신뢰했고 그 방식이 틀린 적이 없었기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믿음을 잃어가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채워지던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의 에너지 담당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반쯤 무너진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아무런 예고 없이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협의도, 경고도, 유예 기간도 없이 그냥 밸브를 잠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겨울이 차에 끝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즉시 머릿속에서 계산을 돌렸습니다. 가스 가격 급등, 산업 생산 비용 폭발, 민심 동요, 정치적 압박, 에너지 정책 급선회, 이 연쇄 반응은 제가 수십 번 보고서에 써온 시나리오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열어보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폴란드 전력 수급 예측 자료를 펼쳤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 일정,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 시점, 산업 부문 전력 수요의 증가, 곡선이 한 그래프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 선들이 모이는 지점은 불과 몇 년 후였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탄소 규제는 조여드는 삼중 압박 속에서 러시아 가스마저 사라졌으니 이건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시스템 자체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동유럽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LNG로 가스 공급 공백을 메우거나 유럽 전력망을 통해 서유럽의 인겨 전력을 끌어오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LNG는 수입 터미널 인프라가 없으면 쓸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전력망은 이미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설비를 갖추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립니다. 어느 쪽도 지금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전력 예측표를 들여다보며 저는 한 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보고서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에너지 비용 분석이라고 붙여두었던 제목을 지우고 에너지 생존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바르샤바 출장이 잡혔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바깥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가장 싼 전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20년 동안 써온 문장들이 힘을 잃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항상 경제학의 언어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비용, 효율, 수익률. 하지만 그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안보, 생존, 자립.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이 이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도 머릿속은 폴란드의 그 한마디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의 한 연구 네트워크에서 유럽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자료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 흐름을 정리한 분석 패키지였습니다. 분량이 꽤 됐기 때문에 저는 표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젝트 파트너 항목 아래 적힌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및 제조 파트너, 한국.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나지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저는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해버렸습니다. 시공하청이겠지. 공사판의 일손이겠지. 이 업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리가 있습니다. 설계를 가진 쪽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원천을 쥔 자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설계를 만들고 나머지가 그 설계를 구현하는 구조. 그건 이 산업에서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에서 유능한 실행자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다음 장을 펼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계는 분명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운영체계, 핵심 기자재 공급망,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까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가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단순 시공 하청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공급망의 뼈대가 이미 한국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현장을 잘 다뤄도 기술의 원천을 쥐지 않으면 협상력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공사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 위에 자료가 쌓이고 모니터에는 동유럽 지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가스 밸브 하나가 잠겼을 뿐인데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제가 하청업체로 규정해버린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제 판단을 끝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바르샤바로 다시 향한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실사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OSG의 전략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결론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설계 기술의 강점을 확인하고 금융구조의 윤곽을 잡고 세부 협의 일정을 잡는 수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24? 전국 6개 부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 2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기를 시험 삼아 들여보는 실증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력 공급 체계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수조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의 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4기를 건설하려면 인허가 절차, 부지 선정, 설계 표준화, 공급망 구축, 금융 패키지 구성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산업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긴 시간을 요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첫 인상은 이랬습니다. 야심은 있는데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폴란드 측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력 공급 공백 예상 시점 분석이었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일정,
유럽연합 탄소 규제 강화 시점, 산업전력 수요 증가 곡선, 세 개의 선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백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원전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숫자였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형 원전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우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건설 목표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이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설계 단계의 이론적 수치이며 세계 어디에도 상업 운전 사례가 단 하나도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리스크 애널리스트로서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반론에 대한 응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그 모든 불확실성보다 더 위급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 파트너들이 BWRX-300 설계의 강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동 냉각 방식으로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하는 안전 개통, 모듈화 공법을 통한 현장 조립 시간 단축, 운전, 인력 요구치를 대폭 줄인 단순화된 설계 구조까지 발표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설계 자체의 경쟁력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측 질문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에 완공합니까? 단 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설계 원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안전 기준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력과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미국 측 발표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계 발표 자료 어디에도 확정된 공정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의외로 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일정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술 설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력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폴란드 실무진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준공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 이행부터 시공, 연료 장전, 상업운전까지 도맡아 완수한 그 프로젝트의 일정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들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 일정표 한국이 해냈죠?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라카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재정력과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이 결합된 예외적인 사례라고. 폴란드처럼 유럽 규제 체계 안에서 인허가를 밟아야 하는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쪽에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특수한 게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설계의 표준을 말하고 있었고 폴란드는 완공의 기록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직 말없이 자기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도가 불편했습니다. 설계를 쥔 쪽이 당연히 주도권을 갖는다는 제 논리와 맞지 않는 장면이 이 회의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동료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기업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 미국 원전업계 안에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미국의 시장 접근권과 기술, 로열티 수입이 흔들린다는 경계심이 뿌리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작성 중이던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 멈췄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어떤 방향의 결론을 쓰느냐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 판단이 수조 원 규모의 계약 구조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문장 하나를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실행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면 설계 측의 협상 지렛대는 약해진다.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틀리지 않은 문장을 저는 쓰기가 주저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공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계를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정말 그럴까요? 달력을 들고 나타나 완공 일정을 내미는 쪽이 더 강한 협상력을 갖는다면 그 공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르샤바의 겨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균열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아주 조용한 균열, 바르샤바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하늘과 땅의 색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만큼 회색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낮은 산업단지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 어딘가에 오늘 제가 방문할 임시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총괄 디렉터와의 첫 대면 자리였습니다. 저는 미팅 자체에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시공 총괄과 현장 브리핑을 나누는 실무 자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호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인사는 간결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바인더 2개와 공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이나 기술 설명 자료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설계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표를 꺼내는 사람이라니. 자기 역할의 범위를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전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도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상적인 표현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냥 넘겼습니다. 자신감 있는 발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설계는 어디까지나 미국이었고 한국은 그 설계를 받아서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도면을 완성한다는 말이 아무리 멋지게 들려도 원천 기술을 가진 쪽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전무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공급망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모듈 조립 방식, 현지 협력사 구성, 인력 교육 일정.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자세를 고쳐 앉게 되었습니다. 단순 시공 관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사전 작업부터 핵심 기자재 수급, 현지 용접 인력 인증 과정, 품질 검사 체계까지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예비 일정과 대응 시나리오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검토해온 리스크 관리 구조와 비교해도 빠진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 전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창원 공장의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핵심 계통 부품들의 제작 라인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눈을 의심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전용 제작 설비가 이미 구축 완료 상태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상업 운전 사례가 없는 기술입니다. 인허가가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 세계 최초 상업 운전도 없는데 생산 라인을 먼저 깔았다는 겁니까? 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선주문이 아니라 선준비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준비.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설비를 갖추는 것은 막대한 선행 투자를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실패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계약서를 먼저 쥐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보다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 참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건 선점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장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깔아두는 전략.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쪽이 오히려 그 자리에 맞춰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한국 참여 범위가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현재는 시공과 제조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오전에 본 공정표와 생산 일정표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실제 구조는 그 한정된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의 세부 일정, 협력 공급업체 리스트,
현지 인력 교육 체계까지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설계 표준을 갖고 있었지만 그 표준을 실제로 현장에서 구동시키는 혈관은 한국 쪽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가 머리라면 실행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없으면 머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쥔 쪽이 생명을 통제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바로 접었습니다. 저의 오래된 논리가 저항했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으면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밀린다고 25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 전략 책임자와 비공식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바르샤바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방어적인 반응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의 답은 짧았습니다. 그들은 마가미를 전쟁처럼 다룹니다. 저는 그 표현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마가미를 전쟁처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단순 시공업체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폴란드 프로젝트 부지 방향으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초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정표에는 이미 그 땅 위에 세워질 것들이 날짜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정표를 만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하청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급망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유럽 현장에서 완공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면 다음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게 될까요? 설계 참여, 기술 표준 공동 개발, 독자 모델 수출, 그건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역사가 그 수순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할 분담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유럽에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뒤 독자 기술 수출로 전환하는 경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하청으로 규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는 제가 편의상 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은 그 테두리를 이미 한참 전에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워싱턴 긴급 호출이 떨어진 것은 바르샤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미 짐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루트에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전 업계 안에서 폴란드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참여 범위가 예상보다 깊다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보고들이 어느 지점에서 한데 모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전 관련 로비 담당, 법률 자문, 수출 금융 관계자, 각자의 역할이 달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첫 문장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의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로열티 구조, 시장 접근 제한, 기술 영향권. 저는 이 언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공기와도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언어들이 왜인지 이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 로비 담당자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시공과 제조라지만 현장 레퍼런스가 쌓이면 다음 요구는 설계입니다. 그건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바르샤바에서 정확히 같은 우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지만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용한 파트너이도에
주도권은 미국이 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의 현실적 근거를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그 논리가 폴란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진짜 두려움은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주도권 상실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다시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폴란드 측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 묻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 측과 직접 일정과 공급망 협의를 진행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식 회의 외에도 실무진끼리의 비공식 접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설계 표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 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무게가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걸까요? 폴란드 전략 책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설명합니다. 한국은 완공 시점을 제시합니다. 그 말이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설명과 제시, 그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성 중이던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폴란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리스크 평가서였는데 제 분석 결과가 이 프로젝트의 금융 구조와 참여 주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실행 역량은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 문장을 보고서에 넣으면 한국의 역할이 공식 문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폴란드 측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들은 말이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말. 반면 이 문장을 빼거나 약화시키면 실제 현장과 다른 분석서가 됩니다. 저는 리스크 애널리스트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분석서를 쓰는 것은 제 직업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양쪽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현장의 실제 사이, 오래된 충성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진실 사이, 그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 미국, 한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식 안건은 공급망 구조 확정과 일정 조율이었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미국 측 인사가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급망 핵심 부품의 집중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경우 그 리스크는 누가 관리합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 질문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전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한 날에 완공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방어도 아니었고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쪽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 전무의 말에는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증명하려는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떤 논리적 반박보다 강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국 동료 하나가 복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에단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전에 제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창밖의 바르샤바 겨울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설계를 가진 쪽이 권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권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완공을 약속하는 쪽으로, 그 약속을 증명할 기록을 이미 갖고 있는 쪽으로, 동맹과 경쟁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 위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발을 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와 워싱턴, 그리고 서울을 잇는 화상회의가 잡힌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세 도시의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벽에, 누군가는 한낮의 화면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기준으로 저녁 늦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 안건은 금융구조 최종 협의였습니다. 폴란드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 보증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앞두고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구조는 기술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공적 수출 금융기관이 개입할 때는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공동 보증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각자의 지분 계산이 다르고 리스크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무엇보다 정치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열리고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양측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전 협의를 마쳐온 상태였습니다. 공동 보증 비율, 리스크 분담 구조, 조건부 지출 트리거 설정까지 핵심 쟁점들이 거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종 조율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 측 재무 담당자가 짧게 반응했습니다. 두 정부가 함께 보증한다면 정치 리스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즉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공동 보증이 성립하면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프로젝트 총비용이 안정됩니다. 총비용이 안정되면 착공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의 방향은 한국에게 유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숫자가 한국 쪽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과 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판이 다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구조 논의가 마무리될 무렵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이 OSG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건설 도급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공사를 수주해서 완공하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을 갖고 프로젝트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 전략 책임자가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진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함께 이익을 나누고 결과가 나쁘면 함께 손실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사겠다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하는 방식. 이 소식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지분 투자자로 들어오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공사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합쳐지는 순간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실행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 주인 중 하나가 됩니다. 미국이 설계 표준을 쥐고 있어도 공동 주인과의 협상은 하청업체와의 협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폴란드 부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 사전 작업과 인프라 정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사무소 안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현지 기술자들과 나란히 앉아 공정표를 검토하고 공급업체 납품 일정을 점검하고 현지 용접 인력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두산 창원 공장은 이미 부품 생산 일정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넘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상업운전 사례가 없는 기술인데 이미 두 번째 호기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완공되기도 전에 두 번째의 준비 일정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폴란드 현지 언론이 이 프로젝트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전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많았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지역 주민의 불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움직임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동 냉각 방식으로 외부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안전 계통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었고 모듈식 구조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민들의 기억이었습니다. 한 폴란드 시민의 인터뷰가 현지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는 가스가 끊겼던 날 난방이 멈춘 아파트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가스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설명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보고서보다 한 시민의 경험담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인허가 사전 절차의 핵심 단계가 예상보다 일찍 통과되었습니다. 금융 승인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워싱턴 내부 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폴란드가 유럽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급망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구조를 만드는가? 허브에서 공급망이 뻗어나갈 때 그 중심을 쥔 주체는 누가 되는가? 저는 그날 저녁 현장을 나서며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기술자들과 함께 공정표를 수정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감을 전쟁처럼 다루는 사람들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설계보다 오래 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나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캐나다 달링턴 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BWRX-300 첫 번째 호기 건설 과정에서 내부 보고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부 설계 보완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즉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세계 최초 호기의 일정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단순히 캐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란드 인허가 절차의 설계 검증 자료로 캐나다 진행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링턴이 늦어지면 폴란드의 인허가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인허가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이 조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폴란드 정치권이 흔들립니다. 연쇄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이 구조를 저는 보고서에서 수없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럽 일부 금융기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왔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리스크 요소로 분류되어 있었던 만큼 일정 조정 소식은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여론 변수 확대, 정치적 리스크 상승. 사무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폴란드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표문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왜 폴란드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안전성을 묻는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흔들렸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에서 절차 재검토를 주장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취소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얼마나 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꺾이면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동유럽 전체에서 비슷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 혼란을 활용해서 판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묶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의 깊어진 역할에 불편함을 느끼던 일부 사람들에게 이 위기는 구조를 재조정할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측의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박 성명이나 해명 자료를 예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조직이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모듈 제작 완료 비율 현황, 현지 인력 교육 수료 수치, 그리고 일정 조정 상황에 대비한 세 단계 대응 시나리오. 저는 그 자료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구체적인 숫자와 단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이미 계획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올 것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의 계획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일이 틀어질 때의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리스크 관리의 실제 모습을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비책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문장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써두었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세계 최초 리스크로 인해 일정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에 기반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온전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위기 대응 역량 측면에서 실행 주체의 준비 수준은 글로벌 평균을 유의미하게 상회한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미국 내부의 일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눈앞에서 확인한 것을 다르게 쓰는 것은 제 직업의 기본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어느 편인지를 정하는 대신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바르샵에 비가 내렸습니다. 현장 사무소 안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폴란드 실무진이 함께 앉아 수정된 공정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마감을 앞둔 절박함도 상황을 탓하는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같은 공정표를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것. 그건 동맹이었습니다. 계약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텨온 시간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오래 경계하던 대상에게 느끼는, 그래서 더 솔직한 종류의 존중이었습니다. 인허가 승인 소식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원자력 규제 당국이 건설, 허가 절차의 핵심 단계를 통과시켰다는 공문이 전달된 것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였습니다. 화면을 닫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스밸브가 잠기던 날의 혼란, 폴란드가 달력을 들이밀던 회의실, 캐나다 변수로 모든 것이 흔들리던 그 비오는 밤, 반원전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아침, 저는 이 프로젝트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 불안이 실제였기에 지금 이 승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인허가 통과와 함께 금융계약서에 걸려있던 조건부 트리거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의 공동금융 패키지가 최종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조항과 수천 페이지의 계약 문서가 그 서명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묶음의 두께를 손으로 느끼며 이 무게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협의와 양보와 고집이 압축된 무게였습니다. 서명식 자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행사나 긴 연설이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서명이 이루어지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장면이 만들어내는 무게는 회의실 공기에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몇 번 터지고 누군가가 샴페인 대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백조 원짜리 판이 이렇게 조용하게 닫히는구나 싶었습니다. 폴란드 측 대표가 공식 발표에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계약이 아니라 전략 동맹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멈췄습니다. 기술 계약과 전략 동맹, 그 두 단어 사이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거리가 있습니다. 기술 계약은 필요가 충족되면 끝납니다. 전략 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폴란드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후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서명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나자 연달아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여러 나라가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흐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SMR 벨트.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그 나라들의 위치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나라들 대부분은 러시아의 에너지 체계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외교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구조가 한 번의 밸브 차단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들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공포가 지금 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바뀌면 외교의 지형이 바뀝니다. 외교의 지형이 바뀌면 안보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공급망의 심장을 쥔 나라가 놓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이 흐름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정학의 재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시 폴란드 부지를 찾았습니다. 박진호 전무가 현장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지 위로 처음으로 중장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포클레인 엔진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렸고 폴란드 현지 인부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명확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박 전무는 잠시 현장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우린 설계를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설계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가진 쪽이 주인이라면 완공을 책임지는 쪽은 그 집을 실제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 없이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하게, 그러나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우회처럼 보였던 길이 사실은 가장 긴 안목의 전략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동 표준 모델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회의실에서는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관리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내려던 상대가 이제는 같은 표준을 나누어야 할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전략도 로비도 아니었습니다. 완공이었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때로는 중심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방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폴란드 부지에서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폴란드,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고쳐 쓰고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줄을 서 있었고 현장 감독의 무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회색빛 콘크리트가 거푸집 안으로 채워지며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인 시작. 저는 가스 밸브가 잠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이 콘크리트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유럽을 흔들었지만 완공의 신뢰가 유럽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쌓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한반도 해안선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저에게 서류 속의 이름이었고 화상회의 화면 속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 안의 변수로, 참여 범위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이름들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낮아지며 창원 일대의 공단 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과 크레인, 항구와 야적장이 촘촘하게 들어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온 나라인지를 새삼 떠올렸습니다. 창원 공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제조 시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가 정밀하게 가공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판이 수백 도의 열을 받으며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증기 발생기의 세부 배관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협력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부품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공정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집중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오히려 묵직한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이 공장이 단순히 한 기업의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원의 이 라인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 수백 개의 한국 제조업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강제를 만드는 회사, 정밀 가공을 담당하는 회사, 밸브와 배관을 공급하는 회사, 각각은 작은 기업일 수 있었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태계는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이 받쳐줍니다. 그 탄성이 이 공급망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폴란드 24기, 그리고 동유럽 협의체에 참여한 나라들의 도입 계획까지 더하면 향후 몇십 년간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물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회성 수주가 아닙니다. 원전은 건설이 끝나면 60년 가까이 운영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연료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창원 공장이 만들어내는 것은 부품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산업 체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끝을 계산하다가 멈췄습니다. 보고서에 담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현실이었고 계약서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보고서 안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손으로 만들어내는 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제 커리어 내내 그림자를 보며 실물을 안다고 착각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로드맵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은 그 무렵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읽으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설계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쌓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인허가 체계에 대한 이해,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 경험, 모듈러 공법의 실전 데이터, 금융 패키지 구성 노하우, 이 모든 것이 훗날 독자 기술로 수출할 때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누군가의 설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의 논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경로를 우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설계 없이 현장만 쌓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우회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가장 긴 안목의 순서. 물론 앞에 남은 과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구조적 긴장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정치 변수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완공 레퍼런스를 쥔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킨 기록이 있는 나라는 다음 협상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동등한 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원을 떠나기 전날 저녁, 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해질녘 바다 위로 대형 화물선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를 지을 때 세상 어디에서도 그 나라가 훗날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강을 세울 때도 반도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자로를 만들어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들 위로 폴란드 부지에서 올라갈 원자로 부품들을 상상해봤습니다. 창원에서 출발해 유럽 항구에 닿고 트럭에 실려 폴란드 땅으로 들어갈 그 부품들을 저는 그 나라의 시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소식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공식 발표에 나섰습니다. 원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략을 완성해 나가면서
향후 인접 국가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 전력망 연계 계획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발표문이 읽히는 동안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이 수출국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스밸브 하나가 잠겼을 때 유럽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그 공포가 결국 이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에너지 수입국이 수출국이 되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선언 뒤에 한국의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설계를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설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콘크리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실적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신뢰가 됩니다. 한국은 설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마가미를 전쟁처럼 다루면서, 변명 대신 대비책을 꺼내면서, 공사를 마치고 떠나는 대신 지분을 쥐고 함께 남으면서, 그 모든 방식으로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확보한 나라는 결국 기술 협상에서도 동등한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동유럽의 콘크리트 위에 세워지는 것은 원자로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한 나라의 신뢰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위기를 약속이 끝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폴란드 부지에서 망치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그들은 설계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표를 펼쳐놓고 마가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망치를 든 나라는 그렇게 미래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 이제 세계의 에너지 지도를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